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지난 한 주 정말 뉴스가 쏟아졌죠?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뉴스를 업데이트하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주장이나 말, 의혹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뉴스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 하나, 바로 선거 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입니다. 네, 처음에는 공천 개입 의혹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선 문제까지도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래서 더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래도 좀 심각해 보이는 의혹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여론 조작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요,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 명태균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그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자신 넘겨준 업체인데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2021년 대선 경선이 있던 당시에 홍준표 당시 후보 쪽 캠프에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의뢰를 해서 연결을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홍 시장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했죠? 홍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 당에서 각 후보들에게 당원 명부를 개인 정보는 가려진 정보를 제공을 했다면서 유출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고 또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미래한국연구소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의혹 제기되고 난 뒤에 관련된 사람이 대구시청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표를 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네, 홍 시장이요, SNS에 글을 썼는데 대구시 서울본부에 지난 총선 이후에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최모 씨가 대선 경선 때 자비로 여론조사를 해서 자복을 해서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의로 했겠지만 우리 측이 오해를 받게 했기 때문에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긋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지만 최 씨가 홍 시장 아들의 지인이고 홍 시장도 SNS에 최 씨의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등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요, 이 선을 긋는 것 자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요.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제가 있으면 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던 홍 시장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좀 변죽만 올리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는 당초에는 국회의원 공천선거 개입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이 여론조사 의혹, 불법 선거 의혹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점점 번지는 것 같아요. 네, 좀 두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 그리고 하나는 대선 본선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자 이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이 젊은 층의 무응답자 가중치를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포인트 앞서게 하라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조작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했지만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해도 이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후에요, 이 녹취는 좀 사실을 잘 담고 있지 않다. 실무자가 이 실수하는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다시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 말고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좀 추적됐을 가능성은 제기하는 일부 시선도 있어요. 네,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대선 기간 중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를 했고 비용은 후에 있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충당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선 과정에서 이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무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명부 유출 감사에 반발을 하면서요, 하려면 2%포인트 높이라고 한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서 이 국감 증인 채택 그리고 세 번째 특검 발의를 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말에 온 정치권, 특히 여당이 흔들리고 있고 이 시스템이 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국민의힘이 특히 이걸 어떻게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러나면 본인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국민들이 민망해질 정도의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두려워지려고 그래요. 네, 다음 소식 뭐죠? 네, 전세 사기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재난으로도 불렸잖아요. 대구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거 최근에 재판 결과 나온 거죠? 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요, 전세 사기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다가구 주택 12채 104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임차인 104명에게 이곳을 임대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임대인은요, 누적된 채무로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기존 임대차 보증금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재판부는 담보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때 이루어진 계약은 전세 사기가 아니다, 무죄로 판단해서요. 피해 임차인은 87명, 피해액은 71억 원으로 최종 산정됐습니다. 피해 임차인들 대부분 이 사회초년생이 20, 30대로요 많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 힘들어하던 피해자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있어서 당시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아지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 냈습니까? 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요,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이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했다고 봤습니다.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이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대책위는 이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관용은 없어야 한다면서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 치료는 엄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리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 치료가 강력한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일상이 통째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현행법상으로는요, 사기 범죄 가해자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이스피싱 피해도 많아서요,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까지 최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2025년에 3월에 최종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중요한 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중에 거부권 거부하지 행사하는 네. 참 귀한 법률입니다. 특별법인데 특별법도 있지만 이것저것 잘 살펴서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여름 내 악화한 낙동강 녹조는 전반적으로 감소를 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 중에 녹조 독성을 두고 또 시민단체와 정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이 공기 중 녹조 독소가 이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동은 이비인후과 교수와 그리고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가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 낙동강 중하류 권역 농어민 그리고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활동가 등 이 102명의 코 앞부분에서요, 코로나19 PCR 검사하듯이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샘플 조사 40명 중 22명의 1차 검사 결과 낙동강 권역 거주자 17명 중에서 10명, 58.8%에서요.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어민 9명 중에서는 5명, 농민 4명 중에서는 2명에게서 검출이 됐지만요. 이 타 지역 거주자 그리고 낙동강 미방문자 대조군 1명은 불검출됐고요. 또 낙동강에서 일정 시간 체류한 활동가는 4명 중 1명에게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단체에서는요, 녹조 노출 시간에 비례를 해서 녹조 독소 유전자 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요, 해외에서는 이 소량이라도 유해 남세균의 지속에서 노출이 되면 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이 뇌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 만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환경부 반응이 궁금한데. 네, 환경부는 이번 1차 결과 내용상으로요, 이 나타난 것이 유해성을 가진 유전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후 내용을 검토하고 녹조 발생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네, 이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성 비판이 제기돼서 환경부도 조사를 했는데 환경부는 위험성은 없다, 아니 독소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환경부 국립과학원은요, 올해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과 금강 9개 지점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검사를 했지만요,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 1개 미만으로 나와서 불검출로 판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앞서 2022년과 2023년 검사에서도요, 공기 중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반면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낙동강 유역 29개 지점에서 11차례 조사를 했더니 9곳을 제외를 하고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대조를 보였습니다. 네. 이 양측이 다른 결과를 내놨는데 이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항상 과학을 앞에 세우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네. 우리는 어떻게 이 다른 결과를 이해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유역청이요, 이 검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좀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공동조사, 그러니까 검사 방법을 한번 통일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